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원래 오늘 김하백님과 같이 하는 나불대화 시간인데요. 김하백님 개인 사정이 생기는 바람에 오늘은 제가 이야기를 풀어가 볼까 합니다. 이번 영상은 심각한 이야기보다는 여러분들 경제사 좋아하니까 그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근데 외국 경제사가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사입니다. 산업화 시대 때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우리 산업화 시대의 역사가 경제 사회적으로 명과 암이 워낙 뚜렷하다 보니까 그게 언제나 정쟁거리가 되고, 그러다 보니 우리 역사책에서조차 한두 장 쓱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또 은근 잘 모르는 부분이 우리나라 산업화 과정이기도 합니다. 나름 재밌는 이야기니까 편하게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과거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그 당시를 잠깐 떠올려 보면 미국과 유럽 경기가 침체가 되고, 거기에 더해 유럽에서는 재정위기까지 터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었는데요. 그런데 당시 우리나라 산업 중에서 자동차, 화학, 정유, 이른바 차화정 산업은 쌩쌩 날아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조선 철강도 마찬가지고요. 이 산업들을 중화학공업이라고 하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렇게 콩만한 나라에서 그렇게 덩어리 큰 산업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자리를 잡았나, 그 과정이 궁금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중화학공업은 압축 경제 성장의 상징적인 이미지이기도 하고, 지금은 과거 같은 그런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건 아니지만 당시 우리 경제의 대들보 역할을 하면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어준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9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의 다이나믹했던 그 시절 경제사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국전쟁 이후부터 시작을 해보면 1950년대, 그때 대한민국 하면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나라였죠. 기술이나 자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풍부한 천연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있던 생산시설까지 엉망이 돼서 진짜 가진 거라곤 사람밖에 없는 그런 국가였는데요. 그래도 당시에 미국, 소련 간의 냉전체제 하에 있다 보니까 한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있어서 원조를 받을 수 있었고, 우리나라는 미국의 경제 원조로 경제가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원조를 통해서 식료품 공업이나 섬유공업 같은 경공업의 틀을 마련할 수 있었고, 이 원조를 통해서 국토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시멘트 비료 수요가 늘다 보니까 시멘트 비료 공장 같은 국가 기간 산업시설이 건설될 수 있었죠. 50년대 우리 경제는 전쟁 후 회복과 초기 산업화의 기틀을 잡는 단계로 볼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원조로 운영되는 그런 원조 경제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1960년대 들어서 개발 독재 시대로 들어가는데요. 개발 독재라고 하면 독재 권력이 주도해서 모든 부분을 경제 개발에 올인하는 겁니다. 자유나 인권 같은 다양한 사회 가치가 무시되더라도 경제 개발이라는 가치를 최우선에 두는 거죠. 인권이고 자유고 그것도 먹고 살만해져야 가능하다는 그런 의식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 있는 그런 그냥 독재랑 개발 독재는 좀 차이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어쨌든 1960년대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계획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산업발전사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50년대 경제가 원조를 받아서 운영되는 거였다면 60년대부터는 외국한테 돈을 빌려서 운영되는 그런 차관 경제 시기였습니다. 이건 갚아야 되는 거니까 경제발전의 기틀을 잡는데 잘 써야 했겠죠. 1960년대 초반까지 우리 경제는 경공업으로 소비재 중심의 생산이 주축을 이뤘습니다. 수출보다는 수입품을 국산품으로 대체하는 개념으로 내수시장에 포커스가 맞춰진 산업 구조였는데요. 물론 수출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공업화를 바탕으로 한 공산품보다는 농수산물, 강물 같은 것들이 주류를 이뤘고요. 이마저도 많은 양은 아니었습니다. 1960년대 초에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그동안 국내 내수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경공업 산업구조에서 수출 중심으로 돌아가는 경공업 산업구조로 바꾸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제품의 품질 문제였는데요. 만들긴 만드는데 몇 번 쓰면 칫솔모가 다 빠지는 그런 칫솔 하나 품질 좋게 못 만드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정부가 외국에서 빌려온 돈이 기업들 경쟁력 올리는 것 위주로 많이 활용이 됐는데요. 이 자금으로 기업들은 외국 설비와 기술들을 들여와서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아무 산업한테 지원을 해준 건 아니고요. 수출을 할 수 있는 기업을 경제의 최전선으로 세우고 혜택을 주면서 당시 사업하겠다는 사람은 수출 시장으로 몰릴 수밖에 없게끔 유도도 했습니다.
되든 안 되든 세계 시장에 진출을 해야 눈높이도 올라가고 기업 경쟁력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억지로 수출 시장에 내몬 그런 부분도 있죠. 그렇게 우리나라 수출은 섬유 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합판, 가발, 화장품 같은 제품들의 수출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1964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마무리를 2년 정도 앞둔 시점에 드디어 목표로 하던 1억 불 수출을 미리 달성하게 됩니다. 수출 1억 불을 돌파한 이때를 기념해서 이날을 수출의 날로 지정하게 됩니다. 지금은 무역의 날로 바뀌었죠. 이렇게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마무리가 되고 1960년대 중후반부터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돌입하게 됩니다. 자신감을 얻은 정부는 본격적으로 기존 경공업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더 부가가치가 높고 산업이 지속되기에 유리한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바꾸려고 하는데요. 1차 때는 내수 중심에서 수출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바꾸는 게 핵심이었다면 60년대 중후반에 시작된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포인트는 중화학공업 산업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기틀을 잡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당시에 수출 규모가 빠르게 커진 건 맞는데 이 수출로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외환 보유고가 쌓이고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냥 수출이 늘어난 걸로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그때 우리는 사실 외환 위기에 준할 정도로 외환 보유고가 낮았고 외국에서 빌려온 돈이나 일본한테 받은 돈 이런 돈들이 우리나라 중화학공업 기틀을 잡는 데 쓰였습니다. 아무튼 이때부터 정부 주도적으로 해서 중화학공업을 본격적으로 키우기 시작하는데요. 철강, 자동차, 기계, 석유화학, 조선 그리고 전자도 포함되는데 공업화의 기반이 되는 이런 산업을 통해서 자립경제를 실현하려고 한 겁니다. 우리나라 중화학기업의 역사를 살펴보면 1960년대 후반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 시절부터 기업 역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중화학공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 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엄청나게 올려서 중화학공업들이 자리 잡는 시기에 관세 장벽으로 보호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산업들은 대규모 제조시설뿐만 아니라 도로, 항만 같은 사회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야지만 가능한 산업이었는데요. 정부 차원에서도 이 산업들을 중심으로 인프라 확충에 적극 지원을 했었죠. 대표적인 게 인천항과 부산항을 연결하는 국토의 대동맥, 경부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도 1960년대 후반에 건설을 시작했죠. 그리고 중화학공업에 대한 당근 정책도 많이 썼습니다. 세금 혜택이나 인센티브 같은 걸로 기업인들이 이쪽 산업으로 뛰어들게 하게끔 유인한 부분도 있죠. 이런 식으로 60년대 후반은 중화학공업 발전의 기틀을 잡고 1970년대부터는 본격적인 확장기로 들어서는데요. 울산공업단지, 여수화학단지, 창원기계산업단지, 구미 전자산업단지 등등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확대되기 시작하고 메이저 조선소들도 이때 다 스타트를 끊었죠. 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인근 지역으로 유관 산업들도 같이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중공업 자체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기술 인력들을 정부 주도로 키워서 산업계로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인적 자원 양성에도 큰 역할을 했는데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지금이야 직업교육이 다양한 형태로 제공이 되지만 그때만 해도 직업교육이라는 게 따로 없고 아무것도 모른 채로 직장에 들어가서 선배한테 몽키로 대가리 맞아가면서 배우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제대로 가르쳐주기라도 하면 다행인데 자기 밥그릇 뺏길까봐 기계 작동을 시킨다던가 특별한 거 할 때는 일부러 심부름 시켜놓고 그때 일을 싹 처리하고 그랬죠. 기술을 배우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고 그 배운 것도 기초가 부족했죠. 도면 볼 줄 모르는 기술자들도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이런 게 산업성장의 큰 걸림돌이었는데 공업고등학교, 상업고등학교 같은 학교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직업교육을 시켜서 산업계로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인력 배출에도 정부가 역할을 톡톡히 해줬습니다. 그 인력들이 산업기술의 발전과 그 속도를 엄청 앞당긴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중화학공업이 우리나라 대표 산업으로 자리 잡으면서 산업 기반을 탄탄하게 했고 나중에 1980년대에는 산업이 고도화되고 수출 규모가 커지고 커지다가 드디어 수출로 먹고 사는 무역 흑자국 반열에 오르게 된 거죠. 물론 그때 경제적으로 유리한 상황이기도 했고요. 이렇게 전쟁 후에 내수 중심 경공업 산업 구조에서 19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수출 중심,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산업 체제가 바뀔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적처럼 빠르게 성장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경제였지만 당연히 그 이면에는 문제점도 많았겠죠.
사회적 정치적 문제 이야기하면 끝도 없고 식상하기도 하고 또 이야기하면 삼천포로 빠지니까 그 시절 산업 발달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까 문제점도 산업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문제였던 게 기업의 생산성 문제였습니다. 60년대 70년대 중화공업이 자리를 잡고 확대 성장한 건 맞는데 이게 기업 자체의 생존력과 경쟁력으로 성장한 건 아니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혜택이란 혜택은 다 받고 수입품에 대한 관세 장벽으로 보호도 받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좀 과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비바람 맞아가면서 생존력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성장한 게 아니고 온실 속에서 빠르게 성장한 케이스죠. 그러다 보니까 성장하는 규모에 맞게끔 생산성이 따라와줘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를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과잉투자 문제로도 연결이 되는데요. 10을 투자해서 10의 생산성이 나온다고 치면 20, 30 투자하면 그에 준하게 생산성이 따라와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투자가 비효율적이게 되면서 과잉투자가 됐던 거죠. 이 과잉투자는 70년대 오일 쇼크를 겪으면서 중화학공업이 타격을 받을 때 더 큰 타격으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위주의 성장도 문제였는데요. 중화학공업 특성상 거대 자본과 시설이 필요하니까 필연적으로 대기업이 추진하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너무 대기업 위주로 산업이 흘러간 거죠. 대기업은 일종의 모으는 일을 하는 기업입니다. 예를 들자면 레고 장난감처럼 부품들을 모아서 이것저것 완성된 결과물을 만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부품 하나하나의 품질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산업이 성장한다는 말은 완성차 업체만 성장한다는 게 아니라 하위 개별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까지 같이 성장을 한다는 말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70년대 당시에는 안 되고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간의 성장 양극화가 발생했던 거죠. 산업 전체를 봤을 때도 너무 중화공업에 편중돼서 성장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들은 오일 쇼크 기간 동안 중화학 산업에 큰 타격을 줬었고요. 그래도 이 위기들이 이후에는 기업 혁신의 계기를 마련해 주면서 80년대 들어서는 중화학 산업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천운이라면 천운인 게 70년대 오일 쇼크로 중화학공업이 엄청난 타격을 입을 때 그때 중동 건설붐이 일어나면서 그걸로 벌어들이는 외화들이 그 타격을 일정 부분 상쇄시켜 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6, 70년대 파란만장한 우리 산업발전사는 기적같은 성장과 동시에 큰 문제점을 같이 안고 흘러왔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들한테는 큰 자부심으로 남아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1960년대, 70년대 산업발전사를 이야기해봤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시대가 시대다 보니 정치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논란이 많은 부분이죠. 이번 영상은 산업발전 자체에 포커스를 맞춰서 만든 영상이니까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항상 세상은 명과 암을 같이 가지고 변화하죠. 명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그 빛을 더 밝게 해주는 거고 어둠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그쪽에도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세상이 조금씩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각자의 생각과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